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은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흙으로 빚은 관에 가까웠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 좁은 방, 기껏해야 3평 남짓한 공간에 내 식구의 숨소리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퀴퀴한 흙내와 곰팡이 냄새는 사방을 꽉 채우고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가난의 악취가 스며들었습니다. 방의 내 귀퉁이는 어찌나 가까운지 누워있는 사람의 발이 벽에 닿고 머리가 문지방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한겨울 사풍이 불 때마다 문풍지는 비명을 질러댔고 그 틈새로 황소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어 아랫목에 미지근한 온기마저 앗아갔습니다. 천장에는 지난 가을에 엮어 매달아둔 시래기가 귀신 머리카락처럼 흔들거립니다. 바싹 마른 그 풀떼기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바스락 소리가 마치 굶주린 뱃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이 좁은 방바닥에 칠성은 몸을 모로 누운 채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눕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아내가, 아내의 품에는 갓난 젖먹이가, 그리고 그 발치에는 5살 배기 큰아이가 서로의 천을 날로 삼아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칼잠이라 부르는 그 처절한 잠버릇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자세였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뒤척이기라도 하면 옆 사람의 갈비뼈를 찌르거나 정강이를 걷어차게 되니 잠조차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벽 틈에서 새어나오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흙벽은 해마다 덧발라도 기어이 틈을 내보였고 그 틈은 마치 입을 벌리고 식구들의 생기를 빨아먹으려는 요물 같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자락을 끌어당겨 아내와 아이 쪽으로 덮어주려 했지만 솜이 다 빠져 포티불이나 다름없는 무명천은 제 구실을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흙가루가 콧잔등에 내려앉아도 그는 손을 들어 털어낼 기력조차 아껴야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식구들이 내뱉는 날숨과 땀냄새, 그리고 아기가 개워낸 젖비린내가 뒤섞여 끈적하게 눌러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창문을 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추위는 이 냄새보다 훨씬 더 무자비했으니까요. 칠성의 눈앞, 어둠에 적응된 시야로 천장의 석가래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 기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 낡은 나무 토막 하나가 이 네 식구의 목숨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잠결에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곤히 잠든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옷고름을 풀어 젖을 불렸습니다. 쪼르륵 하고 빈 젖을 빠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먹은 것이 부실하니 젖이 돌 리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빈 젖꼭지만 힘껏 빨아대다 지쳐 다시 잠이 들었고 아내는 앙상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만드는 미약한 바람조차 좁은 방 안에서는 태풍처럼 느껴질 만큼 공간은 비좁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호미자루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칠성은 그 쇳덩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좁은 방 한 칸이 자신의 세상 전부라고. 밖으로 나가면 끝없는 논밭이 펼쳐져 있지만 그중 내 것은 단 한 줌의 흙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썩은 지푸라기 냄새 나는 방바닥, 등 한 번 편히 펴지 못하는 이 좁은 구석만이 그가 세상에서 허락받은 유일한 영토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빗쟁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아 칠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좁은 집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껍데기인지 아니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감옥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흙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집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서러웠습니다. 내일도 눈을 뜨면 이 좁은 방을 벗어나 뼈가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칠성의 가슴을 짓눌러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천장의 시래기 뭉치에서 마른 잎 하나가 툭 하고 칠성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스라진 잎사귀에 까칠한 감촉, 그것은 마치 이 집이 그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 같았습니다. 아무리 움츠리고 숨죽여도 결국 이 좁은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새벽의 한기처럼 칠성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첫 딸기 울기도 전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다른 식구들을 깨우지 않고 몸을 일으키는 것은 고개에 가까웠습니다. 조심스레 문지방을 넘자마자 살을 내는 새벽 공기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살얼음이 낀 물을 한 바가지 퍼 올렸습니다. 얼굴에 끼얹는 물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가죽을 찢는 듯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는 어깨는 이미 굳은 살이 박여 돌처럼 단단했지만 지게 멜빵이 파고들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관아 뒤편에 척박한 비탈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소장농인 칠성에게 기름진 노는 그림의 떡이었고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인 자갈밭만이 그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일터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칠성의 노동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괭이질 한 번에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단순한 반복. 그의 손마디는 흙물에 절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 눈을 찔러도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면 그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야속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이라고 해봐야 보리겨가 섞인 주먹밥 한 덩이와 맹물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까워 반은 남겨두었다가 저녁에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칠성은 밭두렁에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주먹밥을 씹으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신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죽지 못해 버티는 것인가? 한편 집 안에 남은 아내의 하루도 칠성 못지않게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뜨자마자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끼익, 덜컥, 끼익, 덜컥. 낡은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는 칠성의 괭이질 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삼을 삶고 배를 짜느라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새 호롱불 밑에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짠 배는 며칠 뒤면 장터로 나가 쌀 한 도에 소금 한 줌과 바꿔질 것입니다. 어미야, 배고파? 큰아이의 칭얼거림이 들려왔지만 아내는 배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해 떨어지면 아비 오실 게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섞을 기운조차 노동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멈추면 당장 내일 끼니가 끊긴다는 것을. 배틀의 북이 좌우로 오갈 때마다 그녀의 수명도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져라. 농사를 지어 타작마당에 볕단을 쌓아놓으면 지주인 양반집 마름이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반타작이다. 그 한마디에 칠성의 1년은 반으로 뚝 잘려나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잣값, 비료값, 그리고 알 수 없는 명목의 빚들이 썰물처럼 쌀가마니를 쓸어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껍질만 남은 쭉정이와 칠성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독, 그것이 칠성네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들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은 언제나 바닥을 드러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밭고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길어졌고 그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뼈를 깎아 바쳤건만 손에 쥐어진 것은 내일 또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살인문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배틀소리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인데 집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집신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닫힌 방문 너머로 아내의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흙투성이 발을 씻을 생각도 못한 채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밑에 놓인 종이 한 장, 칠성의 눈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관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종이를 밀어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칠성은 까막눈이었지만 종이에 찍힌 붉은 도장과 먹글씨가 주는 압박감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있는가? 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붉은 각근을 맨 그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으리,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요? 칠성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전은 칠성을 본체 만취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탁탁 쳤습니다. 제인, 올해 군포군부가 밀렸더구만. 아전의 말에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그럴 리가요. 제 몫의 군포는 지난달에 빚을 내서라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쌀독을 털어 겨우 마련해 드렸는데. 칠성의 항변에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자네 몫이라 하던가. 아전은 턱짓으로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둘째 아들놈 목 말일세. 순간 칠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제 갓 태어나 목도 못 가누는 핏덩이에게 군포라니. 군역은 16살이 넘은 장정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국법이었습니다. 나으리,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놈은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젖먹이입니다. 젖비린내 나는 놈이 어떻게 군역을 진단 말입니까? 칠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장부를 펼쳐 칠성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나? 장정이라고 관아 장부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그게 곧 법이야. 젖을 먹든 똥을 싸든 나라에 등록된 사내놈이면 군포를 내야 하는 걸 몰라서 묻나. 이것이 바로 황구첨정 황코첸띵이었습니다. 노란 이빨, 즉 전내 나는 어린아이를 장정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뜯어가는 탐관오리들의 횡포. 그 말도 안 되는 재앙이 기어이 칠성의 집 문지방을 넘은 것입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당장 입에 풀칠할 쌀도 없습니다. 갓난쟁이 앞으로 세금을 내라니요. 이건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칠성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전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전은 칠성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발을 뺐습니다. 시끄럽네. 사정 봐주다간 내가 문책을 당해. 당장 내일까지 군포한 피를 마련해 오게. 안 그러면 자네를 관아로 끌고 가볼기를 칠 테니 그리하라. 아전은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칠성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망견자실하여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기해. 그 울음소리가 칠성의 귀에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겁에 질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저 작은 생명이 나라의 장부에는 늠름한 병사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아내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어쩝니까? 쌀독은 비었고 배틀에 걸린 삼배도 아직 다 못 잤는데. 칠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천장의 시래기, 흙벽의 냄새,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거대한 맷돌이 되어 칠성을 갈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아전의 고함처럼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가난인 줄 알았던 삶이 이제는 거대한 폭력이 되어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갓난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죄인가?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죄인가? 칠성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군포 한 필,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이 좁은 집마저 풍비박산이 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내는 머리에 낡은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하얗게 껍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새근거리는 아기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작은 생명이 숨을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아내는 아기를 칠성의 누이편에 잠시 맡겨두고 서둘러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관아의 창고 앞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새벽녘이었지만 관아 앞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 칠성내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고 젖먹이를 업은 아낙네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언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황곡황구이었습니다. 중흥기에 관해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때 갚게 하는 이 제도는 본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구제가 아닌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새치기를 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내는 그 아수라장 틈바구니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뒤로 물러서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창고지기 포졸이 창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짐승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귀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묵은 쌀 썩는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고 안책상에 앉은 향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름 칠성내 처입니다. 2섬 빌려간다. 적어라. 향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한 섬이면 족합니다. 2섬은 갚을 능력이 시끄럽다. 관에서 2섬이라면 2섬인 게야. 싫으면 관두든가. 향리는 아내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고 가을에는 그 2배, 3배의 이자를 쳐서 뜯어가는 수법.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군포를 마련하려면 이 썩은 곡식이라도 받아다가 장터에 내다 팔거나 이웃과 물물 교환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고지기가 가마니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쌀입니까? 가마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쌀이라기보다 모래와 겨가 반쯤 섞인 흙더미에 가까웠습니다. 누렇게 뜬 쌀알들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그마저도 돌멩이가 수두룩했습니다. 왜 싫으냐? 싫으면 놓고 가라니까. 창고지기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재촉하며 아내를 밀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그 무거운 가마니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모래가 섞여서인지 가마니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목이 꺾일 듯 아팠지만 아내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썩은 쌀을 받아 들고 나오는 길, 아내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쌀을 씻고 일어서 모래를 골라내면 먹을 수 있는 건 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갚아야 할 양은 원금의 2배, 아니 아전들이 붙일 온갖 명목의 수수료까지 합치면 3배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쌀이 아니라 빚을, 아니 족쇄를 머리에 이고 오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을 넘기려면 이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저주를 퍼부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가장인 칠성은 마을 어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살아온 그에게 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자존심 따위를 챙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군포 한 피를 구하지 못하면 관아로 끌려가
볼기짝이 터지도록 맞을 것이고 그 뒤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큰맘 먹고 마을에서 그나마 형편이 났다는 김진산의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은 칠성 같은 소장농을 위압감으로 짓눌렀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요? 저 아랫마을 사는 칠성이옵니다. 한참 뒤에야 하인 하나가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진사 어른 좀 뵙고자 왔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리께선 출타 중이시오. 하인은 칠성의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칠성은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보게, 잠깐만, 내 급해서 그러네. 쌀 한 말만, 아니 돈 몇 푼이라도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나. 내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음세. 칠성은 하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칠성 아재, 우리라고 사정이 좋은 줄 아시오. 며칠 전 관에서 들이닥쳐 곡간을 털어가다시피 했소. 나리께서도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우셨단 말이오. 하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김진산의 마당도 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난은 전염병처럼 마을 전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탐관오리의 착취 앞에서는 모두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칠성은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며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 자네 혹시 융통할 돈 좀 없는가? 칠성 형님, 제 꼴을 좀 보시오. 어제 소를 팔았소. 그 돈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갔단 말이오. 박서방은 퀭한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빈 외양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소를 팔았다는 것은 농사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빚을 다 못 갚았다는 박서방의 한숨의 칠성은 더 이상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곡소리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칠성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마치 칠성의 처지처럼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전의 으름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칠성의 눈이 자신의 지게에 얹힌 쇠스랑과 낫, 그리고 낡은 쟁기에 머물렀습니다. 농사꾼에게 농기구는 손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년 농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걱정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넘겨야 내년도 있는 법입니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농기구를 짊어지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억지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장터의 대장간 앞에는 칠성처럼 농기구를 팔러 나온 농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헐값이라도 받으려는 그들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이 쟁기, 쇠가 아주 좋습니다요. 제발 쳐주십시오. 칠성은 대장장이에게 사정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요새 이런 거 가져오는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쇠값도 안 나오네만. 사정이 딱해 보이니 쳐주겠네. 대장장이가 던져준 엽전 꾸러미는 턱없이 가벼웠습니다. 쟁기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칠성의 1년 농사를, 아니 칠성의 미래를 팔아넘긴 셈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돈을 들고 포목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군포 한 필, 그 하얀 천조각 하나가 사람 목숨보다 귀한 세상이었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내민 군포를 받아든 칠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천 한 필을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의 손발을 잘라낸 것입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칠성의 지게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 바위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칠성의 긴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뒤에야 칠성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부엌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칠성의 몸을 감쌌습니다. 좁디 좁은 방,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이불 몇 채와 반다디 하나가 전부인 그곳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은 관아의 매질도 아전의 구함도 없는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오셨습니까? 아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과 시래기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낮에 환곡으로 받아온 그 썩은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아내는 모래와 돌을 골라내느라 손톱이 다 깨져 있었고 쌀을 몇 번이나 씻었는지 손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시장하실 텐데. 아내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칠성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르스름하고 거친 밥알들 사이로 미처 골라내지 못한 검은 티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그 밥이 쌀밥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피땀이 섞인 밥이었으니까요. 칠성은 품속에서 군포 한 피를 꺼내 윗목에 놓았습니다. 구해왔네.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묻지 마. 그냥 구해왔어. 칠성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군포를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하얀 천이 마치 집안을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양. 아내는 군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일 관에 이것만 가져다 주면 우리 아기 군용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요.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린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말없이 국을 떠 넣었습니다. 모래가 섞여 우지끈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씹어 삼켰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칠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농기구를 다 팔아버려 내년 농사는 막막했고 환곡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있던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물리다 말고 아기를 토닥였습니다. 언냐, 언냐, 우리 아가 아무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다 해결하셨단다. 아내의 자장가 소리가 방 안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흙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세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순간은 폭풍우 속의 고요처럼 평온했습니다. 칠성은 밥그릇을 비우고 숭늉을 마셨습니다. 까끌까끌한 목구멍으로 뜨거운 물이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칠성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관에 가서 이 군포를 던져주고 오면 적어도 올겨울은 무사히 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윗목에 놓인 군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자 절망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막 이불을 펴고 누우려던 찰나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칠성이 있는가? 어젯밤보다 더 거칠고 더 다급한 구함이었습니다. 칠성과 아내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깜짝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윗목의 군포를 움켜쥐었습니다.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나. 군포를 구했는데 도대체 왜 또 온 것인가. 불안감이 독사처럼 칠성의 발목을 타고 기어 올랐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흙먼지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왔던 그 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포졸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살벌했습니다. 나으리, 군포는 여기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져다 바치려 했는데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군포를 내밀었습니다. 아전은 칠성이 내민 군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휙 펼쳐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내 놈 둘째 아들 몫이고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몫은 이미 냈고 갓난아이 목까지 마련했지 않습니까요? 더 이상 낼 세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전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칠성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 아버지 몫이 남았지 않나? 아, 아버지라니요. 칠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백골이 진토가 된 분께 세금을 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칠성의 절규에 아전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었으면 관에 사망 신고를 하고 호적에서 팠어야지. 호적에 이름이 살아있으면 산 사람이야. 산 사람한테 군포를 받는 게 나라의 법이고 이것이 바로 백골증포 발구정부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뜯어내는 산 사람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악마의 계산법. 황구첨정으로 갓난아이의 피를 빨더니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아버지의 뼈까지 우려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이건 너무합니다. 10년 전에 분명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전 나으리께서 장부에서 지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전에게 칠성의 항변은 개 짖는 소리만도 못했습니다. 시끄럽다. 장부에 있으면 있는 거야. 지금 당장 군포 한 피를 더 내놓든가 아니면 이 집구석을 털어서라도 값을 치러야겠다. 아전의 손짓 한 번에 뒤에 서 있던 포졸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칠성이 포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몽둥이질 한 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포졸들은 아내의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다디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칠성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낡은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돈 될 만한 건 싹 다 긁어모아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조금 전 칠성네 식구가 먹다 남은 밥이 담긴 솥단지를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식구 밥줄이야. 칠성이 피를 흘리며 기어가 솥단지를 잡았지만 포졸은 군화발로 칠성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칠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챙겨. 아전이 가리킨 곳은 천장에 매달린 시래기 뭉치와 벽에 걸린 칠성의 아버지 제사상에 쓰던 놋그릇 하나였습니다. 그것들은 칠성네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포졸들은 그것마저 거침없이 뜯어냈습니다. 흙벽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며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울부짖으며 칠성에게 기어왔습니다. 아기는 공포에 질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전과 포졸들은 칠성내의 세간살이를 마당에 패대기 쳤습니다. 쨍그랑 놋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칠성의 가슴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 기둥이라도 뽑아가야 군포값이 되겠구나. 아전은 마당에 서서 칠성의 집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채워야 할 할당량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무너진 흙벽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 아내와 함께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초가삼간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날아온 세금 고지서 한 장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보다 더한 현실이었습니다. 좁은 집은 이제 그들을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가두고 질식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은 이제 무자비한 공권력의 망치 아래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짐, 그 무게가 기어이 집을 그리고 칠성의 삶을 완전히 으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아전이 손짓을 하자 포졸 하나가 굵은 밧줄을 들고 칠성의 집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장부에 적힌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보금자리를 숫자로 환산하여 뜯어내려는 집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칠성은 으스러진 손을 감싸쥐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나으리, 제발 이 기둥을 뽑으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엄동설 안에 갓난쟁이를 데리고 길바닥에 난즈란 말씀입니까? 칠성의 절규는 흙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아전은 뒷짐을 진 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집구석이 온전하길 바랐더냐. 백골이 된 네 아비가 갚지 못한 빚이니 아비가 물려준 이 집이라도 타락값을 치르는 것이 효도 아니겠느냐. 포졸들이 기둥에 밧줄을 걸고 구령에 맞춰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삐그덕 낡은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성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막아주던 초가삼간의 뼈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묵은 먼지와 흙가루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아내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로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석가래 하나가 방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기와 함께 깔렸을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아내는 마당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쳐진 배틀에 머물렀습니다. 밤새 잠을 삼고 배를 짜서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었던 그녀의 손때가 묻은 배틀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포졸 중 하나가 그것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건 뗄감으로나 써야겠군. 장작값이나 쳐주겠어. 아전은 장부를 펼쳐들고 집이 해체되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문짝 2개, 뜯어낸 구들장 5장, 썩은 석가래, 흙벽에 섞인 지푸라기까지. 그에게 칠성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포 몇 필, 엽전 몇 냥으로 환산되는 고물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기 부엌문도 뜯어라. 쇠경첩은 녹여서 팔면 돈이 될 게다. 포졸들이 쇠지렛 대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의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었던 숟가락 하나, 이 빠진 밥그릇 하나까지 모조리 자루에 담겼습니다. 칠성은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무너지는 집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에오라카차 포졸들의 함성과 함께 마침내 안방을 지탱하던 대들보가 기울었습니다. 곡공 거대한 굉음이 마을의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달빛마저 가렸습니다. 지붕의 절반이 주저앉아 하늘이 뻥 뚫려 버렸습니다. 좁디 좁았던 방, 내 식구가 칼잠을 자면서도 서로의 천으로 겨울을 버텼던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흉물스러운 폐허가 되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백골징포 값은 얼추 되겠구나. 나머지 환고 기자는 내일 다시 계산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는 칠성의 어깨를 툭 치고는 돌아섰습니다. 포졸들이 칠성의 세간살이가 담긴 자루와 뜯어낸 문짝을 짊어지고 아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겨 떠나는 승리자들 같았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짐승들도 숨을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칠성은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붕이 날아가 버린 방 안을 향했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방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먹다 남은 밥풀 몇 알이 흙더미에 섞여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칠성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아전과 포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뚫린 벽과 사라진 지붕 사이로 거침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집이 죽어가며 내는 마지막 숨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놀라 울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어깨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이 사라지자 추위는 맹수처럼 그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부서진 배틀 조각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 끝났어. 칠성은 무너진 안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좁아서 답답했던 집, 누우면 발이 닿았던 그 좁은 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황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붕이 없으니 하늘이 천장이었고 벽이 없으니 온 세상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어진 집은 그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형틀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살인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 김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칠성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가난과 세금은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관아의 눈에 띄어 꼬투리를 잡힐까 두려운 것입니다. 김씨는 칠성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빗장 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을의 인심이었습니다. 아니,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칠성은 김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대한 맷돌 아래서 백성들은 서로를 돕기보다 자신이 먼저 갈려나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나달들이었습니다. 들어갑시다. 칠성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로요? 들어갈 방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공허한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칠성은 대답 대신 무너진 석가래 아래 그나마 지붕이 반쯤 남아있는 부엌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궁이는 파헤쳐졌지만 아직 온기가 조금은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짐승처럼 그 좁은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깨진 솥단지 파편과 흙더미 위에서 세 식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젖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빈 젖을 아기에게 물리고 하염없이 아기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칠성은 윗목에 놓아두었던 아전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리고 간 낡은 솜이불 한 채를 끌어와 아내와 아기의 등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그 냄새마저 사무치게 그리운 십의 냄새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죠? 아내가 칠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내일 아전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때는 낼 돈이 정말 없잖아요. 몸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아내의 손등을 긁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땅을 파고 흙을 일구며 살아온 증거였으나 이제 그 땅조차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칠성은 뚫린 지붕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시리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 세금 걱정 없이 뺏길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아니,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탐관오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산다. 칠성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인 축시 초우시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가자.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기를 포대기에 단단히 묶어등에 업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흩어진 세간살이 중 챙길 수 있는 것을 추렸습니다. 깨지지 않은 바가지 하나, 낫 한 자루, 그리고 아까 아전이 버리고 간 찢어진 소미불.
이것이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칠성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군포 고지서였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찢어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가자. 칠성이 앞장섰습니다. 아내는 뒤를 따르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반쯤 무너진 초가집이 어둠 속에서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신혼 때 칠성과 함께 흙을 발라 세운 벽, 처사이를 낳았을 때 금주를 걸었던 대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곡을 했던 마당, 그 모든 기억이 저 폐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혹여나 개가 짖을까, 이웃이 깰까 노심초사하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도둑처럼 내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반도주 여반토소였습니다. 빚에 쫓기고 세금에 쫓겨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랑민이 되는 길,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산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칠성은 낫으로 거친 자풀을 베어내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적 없는 백성, 산속을 떠도는 화전민 후어 텐민이 될 것입니다. 관아의 장부에서 지워지는 대신 짐승처럼 숨어 살며 불을 놓아 밭을 일구고 언제 광군이 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칠성은 잠시 멈춰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칠성이와 아내들이 내일 날아올 세금 고지서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여, 무인, 저 아래가 지옥이었어. 칠성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아내의 등에서 아기가 칭얼거렸지만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끌어주었습니다. 좁은 집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끝없는 짐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무심한 달빛만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들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처럼 길고도 어둡게 설원 위에 새겨졌습니다. 집을 잃은 그들이 향하는 곳은 또 다른 좁은 땅, 불태워야만 잠시 머물 수 있는 화전후어 텐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마을에서 산으로, 촉에서 숲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아내, 그리고 아기의 모습은 하얀 눈보라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마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역사라는 거대한 기록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남긴 무너진 집터만이 이곳에 한때 사람이 살았음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쫓겨났는지를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